안녕하십니까. 농지 과학교실의 대표 강사 이재희입니다. 지난 시간에 쿨롱이 어떤 실험을 하여 쿨롱의 법칙을 발견하였는지 그 실험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쿨롱 법칙이 나오기 전에는 전기 현상이 자연 철학과 비슷한 수준으로 설명만으로 끝났는데 쿨롱 법칙으로 인해서 전기학도 과학이 되었죠. 오늘부터는 과학이 된 전기학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하의 성질 5가지와 전기장과 전기선소, 가우스 법칙과 유전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하의 성질을 살펴보겠습니다. 전하의 성질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기서는 중요한 성질로 구분되는 5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하는 두 종류가 있다. 그리고 그 전하가 존재하는 위치는 딱 정해져 있다. 그리고 그 크기는 아무렇게나 있는 것이 아니고 양자화되어 있다. 그리고 그 전하는 보존된다. 그리고 서로 다른 두 전하는 상호 상쇄되는 효과가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각각의 성질에 대해서는 뒤에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하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이죠. 전기 현상을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설명한 길버트죠. 길버트는 마찰을 했을 때 전기 현상을 띠므로 마찰하는 과정에서 무엇인가가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런 과정에서 전기 현상이 일어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래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출입물이 있으므로 이 출입물은 유체의 성격을 가져야 된다 하는 전기 현상을 일으키는 근원을 유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디페는 여러 가지 물질의 마찰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전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리에 대전되는 전기와 수지에 대전되는 전기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체를 받아들이지만은 한 가지 종류가 아니고 두 가지 유체가 있다 그죠. 그때는 구분하지 않고 단지 유리전기와 수지전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프랭클린은 유체는 유체인데 두 가지가 아니고 이렇게 마찰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뭔가가 건너가면 이쪽에는 과잉이 되고 이쪽에는 결핍이 된다는 거죠. 마찰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과잉된 상태에서 한 가지 형태의 전기를 띠고 또 결핍된 상태에서 한 가지 전기 상태가 되는 거죠. 전기 상태라 해야 되나요? 그래서 프랭클린은 이렇게 해석을 했지만은 어느 것이 과잉이고 어느 것이 결핍인지를 알지는 못했죠. 그래서 동전 던지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유리전기를 플러스로 두고 수지전기를 마이너스로 두죠. 플러스 마이너스 두게 되는 것은 과잉이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고 결핍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때 유리가 과잉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이런 이야기는 앞에 동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하였죠. 오늘날에는 일단 현상적으로 양전하와 음전하가 있습니다. 두 개를 받아들이죠. 그런데 양전하와 음전하의 크기가 뒤에서 보겠지만은 플러스 마이너스 양자화 되어 있는데 크기가 똑같습니다. 크기가 같은데 이것도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으로 같은 숫자를 나타내죠. 이렇게 봤을 때
과잉과 결핍이 아닌가 이렇게 쉽게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전기의 근원은 중성 상태의 뭔가 하나가 있는데 이것이 나누어지면서 과잉이 되면서 전기를 띠고 결핍이 되면서 또는 나누어지면서 분리되는 거죠. 분리되면서 과잉 결핍이 아니죠. 분리되니까요. 그러니까 쪼개지면서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되지 않느냐 이렇게 유추할 수도 있습니다. 또 중성자가 분열을 일으키게 되면 양성자와 전자로 분개가 되는데 이런 내용을 보더라도 뭔가 별도의 근원이 있고 그 별도의 근원에서 분리되어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유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현 상태에서는 전하는 두 종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이번에는 그렇게 존재하는 두 전하가 존재하는 위치가 딱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질량은 부피를 가진 모든 물체의 물체는 질량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전하는 양의 전하는 양성자에 있고 음의 전하는 전자에만 있습니다. 전자는 우리가 톰슨의 실험에서 전자를 발견했죠. 그 양성자는 전자기파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다시 러드퍼드의 실험을 통해서 핵과 양성자를 찾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상식 가지고 이해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양성자에서 수소 원자가 있으면 핵에 양성자가 있고 프로톤이죠. 양성자가 있고 전자가 있는데 이 전자 안에 마이너스 전하가 있고 프로톤에 플러스 전하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이온이 있습니다. 이온은 한 원소가 대전 상태에 있거나 대전 상태에 있는 원소가 다른 원소와 결합해서 원소 덩어리가 되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전하를 띠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온이라고 그러는데 띠는 전하가 양이면 양이온이 되고 음이면 음이온이 되겠습니다. 뒤에 원소 기호와 전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많이 공부할 내용이므로 미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수소죠. 수소 이온입니다. 양이온이니까 수소 이온, 리튬 이온, 나트륨 이온, 칼슘 이온, 알루미늄 이온, 암모늄 이온이죠. 암모늄 이온입니다. 암모니아가 NH3죠. NH4 해서 암모늄이고 이온가가 이가산가죠. 그리고 음이온은 F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불소죠. 불소 영어로 하면 플루오린입니다. 플루오린인데 음이온을 얘기할 때는 화를 붙입니다. 화를 붙이기 때문에 하게 되면 한글로 쓰면 플루오린화 이온이 되겠죠. 한글로 하면 불화 이온이 되겠습니다. 불화 이온이 되겠죠. CL은 염소인데 그러니까 염화 이온이 되고 CO3는 O가 들어있는 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산소산이라고 그러는데 산소는 탄소가 있으므로 탄산이죠. 탄산 이온이 됩니다. 그리고 O2는 산소니까 이건 산화이온이 되겠죠. 산화이온. OH는 수산기입니다. 수산기인데 수산화이온이 되죠. 그리고 이건 산소산으로 인산이 있으니까 이건 인산이온이 되겠습니다. 잘 이해가 되었나요? 이렇게 전하는 아무 곳에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네 가지 형태로만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말도 썼습니다. 요즘은 잘 안 쓸 것 같은데, 전하 운반체, 이름은 그렇다죠. 자, 이렇게 해서 전하가 가진 성질 두 번째, 존재 위치가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세 번째 성질은 양자화입니다. 이 양자는 수, 퀀티티를 말합니다. 퀀티티죠. 양자화니까 그러면 퀀티제이션, 퀀티제이션이고 양자 역학할 때 퀀텀은 이 개념이죠. 이 개념.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양자화되어 있다는 것은 연속이 아니다 이 뜻입니다. 연속이 아니다. 뭐가 연속이 아니냐? 전하의 크기가 연속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크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존재하느냐? 이산으로 존재한다. 띄엄띄엄 존재한다는 거죠. 어떻게 이산이냐 하면 왜 기본 단위가 있다. 전해량이 플러스 마이너스 1.6 곱하기 10와 19성 제일 작은 단위가 있기 때문에 이 단위 양에 대해서 n배 ne의 형태로만 전하의 크기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예를 들면 1.6 곱하기 2 하면 3.2입니다. 3.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 쿨롱은 존재하는 전하량입니다. 그런데 3.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 쿨롱이라면 존재하지 않는 전하량이죠. 물론 10의 마이너스 19성이 너무나 큰 작은 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할 때는 전하를 연속수로 씁니다. 연속수로 적지만은 엄밀하게 따질 때는 이렇게 양자화 되어 있다는 것을 적용해 가지고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으로 나누어서 자연수 n이 나오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수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런 개념을 알고 있어야 전하량을 아무렇게나 Q 쓰더라도 이 Q가 맞는지 틀린지를 필요할 때 검토할 수가 있겠죠. 자, 네 번째는 전하는 보존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존은 우리가 에너지 보존, 그 다음에 운동량 보존, 이렇게 고전역학에서 배웠죠. 전자기학에서 보존되는 것은 전하가 보존됩니다. 플러스 전하든 마이너스 전하든 전하의 크기는 보존된다는 겁니다. 보존은 새로 생기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언제부터냐? 지구가 아니죠. 우주가 생기고부터 우주 생성. 현재 우주 생성은 빅뱅이라고 하죠. 빅뱅인데 138억 년 전입니다. 188억 년 전에 우주가 만들어질 때 만일 우주의 테두리를 경계를 둘 수 있다면 경계를 두고 이 경계 안에는 처음에 에너지가 들어오게 되고 운동량이 들어옵니다. 물론 또 전하도 들어온다 이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이 한번 들어온 생성할 때 만들어진 그리고 공급된 이 에너지와 운동량과 전하량은 오늘날까지도 없어지지도 않았고 새로 생기지도 않았으며 같은 크기로 그대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보존의 의미입니다. 큰 스케일은 이렇지만은 작은 스케일을 보려면 우리가 앞으로 화학 시간에 배우게 될 개가 있을 때 이 개가 있으면 이 개 안에서 어떤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변화 속에서도 전하의 양은 항상 보존된다는 것이죠.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뭘 만드느냐면 화학 반응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핵 발식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식을 만들 수 있죠. 이해가 되었습니까? 다섯 번째는 상호 상쇄된다는 거죠. 우리가 음전화와 양전화는 상호 상쇄된다 이렇게 쉽게 말하고 또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상쇄가 될 수 없죠. 왜냐하면 앞에 했지만은 전하는 보존됩니다. 보존되기 때문에 없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뭐가 상쇄되냐? 효과가 없다는 거죠. 전하가 가지고 있는 효과, 일종의 증기작용 이런 것이 효과가 없다는 보다는 좀 더 말하면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지 못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다른 말로 근사해서 0이다. 이런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중성원자가 있을 때, 중성원자, 수소를 예를 들든지 뭐 우라늄이 양이 없습니다. 가운데에 양의 진화가 있고 바깥에 음의 진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크기 가초 곱하기 n 곱하기 n입니다. 같으니까 더하기 빼기 하면 0이 된다. 이렇게 해서 상쇄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설명한 대로 상쇄가 아니고 효과가 없다. 왜 효과가 없느냐? 예를 들어서 이 원자 개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어느 곳이 있다 합시다. 여기가 있으면 여기가 어떤 관찰자가 있다. 그래서 1Q가 있다. 1 플러스 1Q 그런 게 있을 때 이 원소와 이 원자죠. 이 원자와 상호 정기력 작용해야 되는데 플러스 1쿨론과 마이너스 1쿨론 사이에는 인력이 작용하니까 이렇게 힘이 작용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1쿨론과 현재 핵은 같은 적이니까 반대 방향으로 힘을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 힘과 이 힘이 서로 같아서 0이 된다, 상쇄된다는 것이죠. 물론 미세하게 보면 차이 날 수 있는데 그러나 크게 봤을 때 근사했을 때 0이다. 이래서 우리는 상쇄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물론 좁은 범위에서 아주 마이크로한, 그러니까 양자역학이죠. 그러면 미시 세계에서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고 이 사이에 다른 플러스 1쿨롱이 있다. 플러스 1쿨롱이 있으면 당연히 각각 작용하죠. 각각 작용해 가지고 중초의 원리를 적용해서 힘을 분석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멀리 있을 때는 효과가 0으로 근사한다. 그래서 상쇄된다 말을 씁니다. 이때 뭐 진작에 배우지만 이렇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가까운 거리에서 이렇게 떨어졌을 때 이를 우리는 분극됐다고 그러고 이걸 우리는 삼극자로 쓰죠. 삼극자는 뭉쳐서 하나의 전하로 기능합니다. 분극이 삼극자죠. 어쨌든 우리가 어떤 원소가 있을 때 이거는 전기가 상쇄되어서 0이다. 중성원자가 된다. 이렇게 말은 그렇게 하더라도 그 이면에는 없어진 것이 아니고 효과가 0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가까운 거리, 즉 화학의 세계죠. 화학의 세계에서는 상쇄의 의미보다는 전부 개별적인 힘을 분석하고 중첩의 원리를 적용해서 다 계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게 되겠죠. 오늘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힘이 작용하는 방식을 좀 더 세부적으로 분석해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석하는 방법은 장입니다. 그 전기장이죠. 전기장은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입니다. 공간. 자, 어떤 의미인가 하면 그림을 볼까요? 근원전화 Q가 있습니다. 근원전화 Q가 있을 때 어떤 이 전화 Q와 어떤 다른 전화 스몰 Q가 있으면 이 Q와 라지 Q 사이에는 지금까지 살펴본 것 같이 전기력이 작용해야 되죠. 전기력이 작용할 때 그 관계는 R이면 이때 힘 F는 R 제곱분의 비례상수 K의 근원전화 Q와 계의 전화 Q가 곱해지는 힘이 됩니다. 그럼 만약 이것이 R1이 되면 똑같이 힘이 작용하겠죠. F는 R1의 제곱에 K의 라지 Q의 K의 전화 Q가 됩니다. R2가 되면 R2가 돼도 F는 FR2죠. FR2, R1, FR은 또는 R2의 제곱에 K의 Q의 K의 전화 Q가 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해서 이 근원전화 Q와 계의 전화 Q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순간적으로 힘을 작용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은 초기부터 의문이었죠.
물론 중력도 마찬가지, 만유인력도 지구와 태양, 뭐 태양과 행성 어떻게 힘을 작용하나 그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는 의문이 있었지만은 현상 그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전기는 좀 더 가까운 손안에 있는 현상이죠. 물론 뭐 생각을 하면 우주까지 날아갈 수 있습니다만은 그랬을 때 어떤 개념이 들어오냐면 기본적으로 근원전화 Q가 있으면 처음부터 공간에다가 힘의 요소를 깐다. 다른 말로 하면 공간의 성질을 변형시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자연현상이죠. 그래서 전원이 있을 때마다 전하 자체는 주위 공간에다가 전하의 힘으로 공간의 성질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이 Q에는 언제든지 뭐가 들어오면 바로 힘을 작용할 수 있도록 뭔가를 만드는 거죠. 이때 변형시킨 그 자체를, 그럼 변형시킨 자체를 우리는 이 근원 전하가 만든 성질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 모든 공간, 어느 점이든지 그 점마다 이 근원 전하 Q가 만들어낸, 또 변형시킨 공간의 성질 같은 값이 있겠죠. 그 값을 계산합니다.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 Q는 항상 바뀔 수가 있죠. 가져오는 개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쉽게 표현을 합니다. 표현해서 우리는 이걸 시험전화, 개의 시험전화는 플러스 1쿨롱으로 약속합니다. 그래 되면 1은 안 써도 되죠. 안 써도 되니까 생략합니다. 생략하면 남는 것이 R1 거리의 제곱에 KQ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험 전화를 넣으면 힘이 되지만은 시험 전화 대신에 다른 Q가 들어올 수 있으므로 이것을 힘의 요소로 해가지고 전기력의 요소인데 공간에 깔아놓은 변형된 성질, 뭐 이래저래 해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전기력장 또는 전기장이라고 합니다. 전기장. 그래서 전기장이라고 그러죠. 장은 장은 영어 표현인데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되죠? 물리학에서 일반적으로 말해서 물리학에서 장이라는 것은 어떤 물리량이 있을 때 이 물리량이 공간의 어떤 점 R에 대해서 함수관계로 성립하게 되면 이때 이 공간, R이 있는 공간을 우리는 장이라고 개념을 부릅니다. 장이라고. 이해되죠? 그래서 중력은 F 이꼴 R 제곱분의 G의 mm이므로 이것은 F의 R의 함수입니다. 따라서 이 공간, 우리가 알고 있는 생활하는 이 공간은 중력에 작용하는 중력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전기력에 작용하는 전기력장, 즉 전기장도 공간에 있으니까 이 공간은 전기장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전기력이나 중력은 그 물리량 자체가 벡터이므로 벡터 물리량이니까 이 장은 벡터장이 되고, 만약 온도다. 물리량 자체가 온도라면 온도도 예를 들어서 어느 공간, 교실이면 교실, 방이면 방에 아무 공간이든지 위치만 찍으면 그 위치에 온도가 나옵니다. 온도가 몇 도가 되든 나오죠. 그래서 이 공간은 온도에 대해서도 장이 성립합니다. 이런 우리는 온도장 이렇게 할 수 있죠. 온도장. 이때 온도는 스칼라 양이니까 스칼라 장이 됩니다. 장의 개념이 이해됐죠? 그러면 우리가 생활하는 이 공간은 눈으로 볼 때는 한 개의 공간같이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여러 개의 성질의 공간이 겹쳐 있는, 중첩되어 있는 공간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중력장, 전기력장, 다음에 비올 자기력장 등등 모든
물리량들이 정해지는 공간이 겹쳐져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됩니까? 장의 개념입니다. 자, 그럼 다시 전기장 돌아와서 전기장에 힘을 벡터를 빼고 쓰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근원전화 Q에 대해서 시험전화 Q를 플러스 1쿨롱을 하면 이거 없어지는 거 맞죠? 그래서 남는 것은 R 제곱분의 KQ가 나옵니다. 이것이 힘의 요소라고 그러고 이것은 전기장의 세기가 되는 거죠. 전기력을 만들어내는 어떤 요소가 공간에 박혀 있는 것이죠. 또 공간이 변형된 거죠. 그래서 이 힘의 요소가 그래서 전기장인데 우리가 보통 전기장이라면 이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 보통 전기장의 세기를 이야기합니다. 문맥상으로는 세기고 특별한 의미가 있을 때는 공간만 지정할 때는 앞에다가 정확하게 이것은 공간이라고 밝혀야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문맥상 이해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는 전기장이랄 때는 전기장의 세기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어떤 점이 있을 때 그 공간에 근원 전하가 만들어내는 전기력을 작용하는 힘의 요소 크기가 어찌 되는가 하는 것이 전기장의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었습니까? 전기장의 개념이 이해됐죠? 이번에는 전기력선입니다. 전기력선은 앞에 배운 전기장이죠. 그럼 근원전화 Q가 있을 때 지금 여기는 평면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공간을 생각해야 됩니다. 공간을 상상하세요. 공간을. 예를 들면 구면을 생각하면 됩니다. 구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어떤 점 하나가 있을 때 이 점에서 전기장을 그리면 어떻게 됩니까? 전기장은 벡터장이니까 힘이 있겠죠. 이때 플러스 1쿨롱입니다. 플러스 1쿨롱이니까 생략하면 되죠. 생략하고 그러면 아까 말한 전기장의 세기가 나오죠. 그것을 갖다가 벡터로 화살표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정도 마찬가지로 크기가 나오게 더 크게 가까우니까 더 커야 되겠죠. 여기는 또 작게 그리고 이렇게 하면 모든 점에 대해서 그 점이 가지고 있는 전기장의 세기를 화살표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쭉 이어지니까 한마디로 연속된 화살표 하나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려지는 화살표를 전기력을 나타내는 선이니까 전기력 선이라고 합니다. 일렉트릭 포스죠, 포스. 그럼 이 전기력 선은 근원전화 Q가 온 사망으로 공간입니다. 온 사망으로 전기력을 작용하고 있으니까 어느 방향으로 껐든 여기는 몇 개 안 꺼놨습니다만 어느 방향이든 이 방향으로 전기력을 끌 수 있고 이 방향으로도 끌 수가 있습니다. 어느 방향에 끌 수 있겠죠. 그러면 전체 공간으로 방사되는 형태가 될 겁니다. 방사되는 형태. 그리고 시험 전화를 우리가 항상 플러스 1쿨롱 됐으니까 힘의 방향을 따져야 되는데 플러스 Q가 근원 전화인 경우에는 플러스니까 청력이 작용합니다. 청력이 작용하고 힘을 나타내는 부호는 플러스가 되겠죠. 이래서 플러스인 경우에는 밖으로 미는 방사되는 형태로 전기력선을 나타난다 해야 되죠. 그린다 하고요. 나타난다 해야 됩니다. 힘의 방향이죠. 힘의 방향을 갖다가 그리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에 비교해서 근원 전하가 마이너스 Q인 경우에는 플러스 1쿨롱을 놓으면 이거는 인력이 작용하죠. 따라서 어떤 점마다 이렇게 안으로 당겨지는 힘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걸 쭉 이으면 안으로 들어가는 전기력선이 작성되겠죠. 그래서 이건 근원 전하로 수렴하는 양의 전하인 경우에는 근원 전하로부터 발산하는 형태로 전기력선이 작성됩니다. 물론 여기서도 어느 방향이든지 그으면 나오는 것이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힘 F는 벡터 물리량으로 그리는 주어지는 우리가 정하면 개의 전화를 놓으면 개의 전화나 시험 전화를 놓으면 R이 정해지는 거죠. 그리고 전화의 크기가 플러스와 플러스이든 마이너스와 마이너스이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이든 어떻게 하든 이 부호대로 전기력선 힘의 방향이 정해지므로 우리는 전자기를 계산할 때 근원전화 Q 문자수만 주면 이 문자수가 부호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아무 관계없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계산 결과는 정확하게 현상과 일치하게 되어 있죠.
이해가 됩니까? 이번에는 전기력 선속, 전기력 선속이죠. 줄여서 전속이라고 그럽니다. 전속. 영어로 쓰면 플락스라고 그러고 한국말로 풀로 쓰면 묶음이라는 뜻이죠. 한아름, 한묶음, 뭐 이렇게 하나요? 묶음인데 뭘 묶었느냐? 일렉트릭 포스 라인이죠. 전기력 선입니다. 줄여서 일렉트릭 플락스라고 그러네요. 어떻게 묶느냐면 앞에 살펴봤죠. 이 그림은 지금 평면이지만 공간입니다. 구를 생각하세요. 이렇게 온 방향으로 전기력 선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묶을 때 각으로 묶습니다. 입체각으로 입체각을 기준으로 묶고 입체각 기준으로 묶는데 입체각을 기준으로 하면 입체각이 정해지는 물리량이 면적이죠. 면적이기 때문에 면적을 기준으로 입체각과 면적을 묶습니다. 이렇게 면적이 있으면 이 면적을 지나가는 전기력 선 속이죠. 전기력 선을 속한다, 묶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먹을 때 그러면 이제 그런 개념을 알겠는데 그럼 어떤 양을 먹느냐면 이렇게 면적이 있을 때 이 기준면에 대해서 전기력 선이 있습니다. 있겠죠. 벡터 물리량으로 화살표 벡터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기력선 화살표 벡터를 전부 묶는 거죠. 묶는다는 이야기는 더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E가 있을 때 이 전기력선이 있으면 이 E를 면 S에 대해서 묶는 거죠. 면 S에 대해서. S에서 묶는데 S도 벡터죠. 그래서 전기장도 전기력 선이니까 전기장도 벡터고 면도 벡터인데 묶을 때 이렇게 옆으로 지나가면 어떻게 되느냐만 있다면 옆으로 지나가도 이렇게 좀 약간 어긋나게 지나가면 어떻게 되냐 그런 것은 규칙을 정해야 되겠죠. 같은 방향으로만 가는 것을 묶는다. 같은 방향으로. 그렇게 같은 방향으로 같은 방향을 계산하는 벡터의 연산은 내적이죠. 그래서 내적을 합니다. 내적을. 그래서 전기장과 어떤 기준 면적에 대해서 전기장을 내적하면 즉 같은 방향 길이를 묶으면 곱하는 거니까 묶는 것이죠. 같은 걸 더하는 거니까요. 이때 구해지는 숫자를 우리는 전기력 전속이라고 그러는데 문자 수를 파이로 둡니다. 파이로. 그래서 이거는 같은 거니까 동일하죠. 같은 건 같아. 이때 전기를 구분하기 위해서 E를 씁니다. 이렇게 표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전기력 선속입니다. 이해가 되었습니까? 전속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분석해 보면 이것이 앞에 설명한 전속에 대한 식이죠. 식인데. 자, 그렇게 하면 이게 평면의 구입니다. 구인데 그럼 반지름 R인 경우에 반지름이 R인 경우에 구면에 있어서의 전기장의 세기를 구하면 이때 이 점에서 전기장 하습이 나오겠죠. 하습이 나오는데 이때 전기장의 세기 이 R은 E의 R입니다. R은 R의 제곱분의 K의 근원전화 라지 Q가 되겠죠. Q. 그런데 또 다른 구면을 정합니다. 다른 구면인데 이 구면의 반지름은 이 R의 K배입니다. K배의 K를 하면 좀 헷갈리니까요. P배를 할까요? P배의 R입니다. PR입니다. PR. 그랬을 때 이 점에서의 전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됩니까? E의 PR은 PR의 제곱에 K의 Q가 되겠죠. Q가 됩니다. 자, 여기서 전속을 구합니다. 전속을 구하면 이 전속의 면적이 나오겠죠. 면적이 나오고 이 전속의 면적이 나옵니다. 면적이 나오죠.
이 면적은 우리가 면적 S를 쓰고 위치에 따라서 면적이 크니까 SR이 되고, 이 면적은 S는 PR에 대해서 면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일단 이 면적과 이 면과 이 면은 지금은 구면을 했지만 구면을 하면 닮음이 됩니다. 닮음이 되고 기하 시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만은 참고를 하시고요. 잘 의문이 있으면 닮음이 있을 때 닮음 도형에서 면적의 비는 닮음 비의 제곱이 됩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SPR은 PR이니까 P의 제곱에 SR이 됩니다. 이해됩니까? 이렇게 현상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하게 되면 이것을 다시 수식에 반영해서 우리가 어떤 결과를 유도할 수 있겠죠. 자, 이 R은 그리 R, R은 R 제곱분의 KQR이 되고요. 이 KR 했네요. PR이죠. 이 PR은 PR의 제곱 KQ R, P의 제곱 R 제곱 KQ가 됩니다. 그러면 그리 R일 때는 전속 파이 R은 R 제곱분의 KQ에 SR이 됩니다. SR이 되겠죠. 이해되죠? 그리가 PR일 때의 전속 파이 PR은 P 제곱 R 제곱 PR의 제곱 PR의 제곱이니까 풀면 P 제곱 R 제곱 KQ 곱하기 면적이니까 면적이 K P 제곱이죠. P 제곱 SR이 됩니다. P 제곱 여기 있죠. P 제곱 SR이 되는 거죠. 그래 되면 P 제곱과 P 제곱이 약분이 됩니다. 그럼 남는 거는 뭐가 됩니까? 남는 거는 여기 있을까요? 남는 거는 여기 적겠습니다. 좀 자리가 좀 그렇네요. 그러면 파이 PR은 남는 것이 R 제곱 KQ의 SR이 됩니다.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파이 R 같죠? 파이 R이 됩니다. 파이 PR과 파이 R의 크기가 같다는 거죠. 무슨 의미입니까? 공간에 근원전화 Q가 있어서 공간에 전기량을 형성할 때 그때 그리 R에서의 전송이나 그리 PR에서의 전송이나 전소의 크기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경우든 어디에 그리든 다 크기가 같아지겠죠. 이것이 전속의 성질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말로 하면 근원전화가 입체각에서 만드는 전기력 선속의 크기는 항상 일정하다. 이때 한 입체각이죠. 한 입체각에서 예를 들면 여기에 입체각 파이가 있습니다. 입체각 파이를 뒀을 때 이 파이에 대해서 쭉 나오면 어디를 하든 이때 이 전속의 크기는 항상 일정하다는 것이죠. 이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는 새로운 법칙 하나를 만들어냈죠. 이 가우스 법칙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우스는 물리학자가 아니고 수학자죠. 자, 여기서 보면 파이입니다. 파이는 그림부터 먼저 볼까요? 자, 이 공간입니다. 공간에 라지 큐가 있습니다. 공간에 있고 라지 큐가 있고 이렇게 구면을 하나 생각합니다. 구면을 생각했을 때, 자, 이때 아까 일정한 입체각에 대해서 전속이 일정했죠. 이번에는 일정한 전체 입체각입니다. 1회전각 전체에 대해서 면적을 구한다면 이 구면 전체가 되겠죠. 구면 이해됩니까? 구면 전체가 1회전각에 대한 면적이 됩니다. 면적이 되니까 전체니까 이때 폐곡면에 대해서 다 더한다는 거죠. 다 더할 때 적분했죠.
근데 이때 전기장과 공간에 대해서, 면에 대해서 내적을 해서 다 더하는데 어떻게 더하느냐면 더하는 범위가 전체 면에 대해서 닫혀진 전체 면에 대해서 더하니까 적분이 되는 거죠. 적분기로 쓴 겁니다. 그래서 적분의 의미와 미분의 의미 이런 것들은 수학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그럼 이 식이 어찌 됩니까? 이 식이 일정하죠. 크기가 일정하는 상수가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상수가 되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상황은 이렇게 전기장이 있고 전기장을 묶은 그 양이 수로라텔의 양이 항상 일정하더라. 근데 이걸 무엇이 이런 것을 만들어내냐면 오로지 근원전화 Q 외에는 없죠. 근원전화 Q가 이런 일정한 값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또 식으로 씁니다. 식으로 쓰면 전속 파이 E가 근원전화 Q하고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가 비례한다는 것을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래서 이 식을 완성하죠. 완성하기 위해서 파이 E는 이렇게 파이를 구하는 식이 되고 비례상수를 우리가 입실론분의 1로 둡니다. 식을 바꿔 쓰면 입실론 제로분의 1 라저 Q가 되는 거죠. 이것 자체가 비례상수가 되는 겁니다. 왜 이런 비례상수를 두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전자기하게 발전하면서 이렇게 두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엡실론 제로분의 1로 둔 겁니다. 그리고 이 엡실론 분의 1을 우리는 의미가 있는 만큼 특별한 이름이 있죠. 진공의 유전율이라고 합니다. 이 진공의 유전율에 대한 의미는 뒤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이 가우스 법칙의 의미를 살펴보면 근원전화 Q가 있을 때 근원전화 Q가 공간에 만들어내는 전기장과 전기력장과 전기력에 대한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다 공간 전체에 폐곡면에 대해서 다 묶으면 즉 전속을 만들면 그 크기는 항상 그것을 만들어내는 근원전화 Q의 양에 비례하고 그 비례하는 상수는 엡실론 제로분의 1이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었습니까? 전속과 전하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번에는 진공의 유전율의 크기를 구해 보겠습니다. 크기는 먼저 가우스 법칙으로 구한 전기장의 세기와 쿨롱 법칙으로 구한 전기장의 세기를 서로 비교해 가지고 가우스 법칙에 나타난 진공의 유전율의 값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진공의 유전율을 말로 표현해 보면 진공이 근원전화 Q가 만드는 전기장의 크기를 유도하는 비율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유전율이니까 전기장을 유도하는 비율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림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근원전화 Q가 있을 때 이 Q가 진공 공간이죠. 진공 공간에 전기장을 유도하는데 그때 그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 반지름 R인 구면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각 구면에 있는 전기장의 크기 이 R은 구면에 있는 모든 점에서 크기가 같겠죠. 왜냐하면 R이 같으니까요. 그 크기는 어찌 됩니까? R의 제곱에 K의 라저 Q가 되겠죠. 이것을 수식으로 쓰면 전기장 R에서의 전기장 ER은 각 점에서의 전기장의 세기가 같기 때문에 절대치 E를 쓰고 그 전기장의 방향은 법선 방향이니까 단위 벡터 R을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개는 같은 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크기 값은 R 제곱분의 KQ의
단위 벡터 R이 되겠습니다. 자, 전기장의 크기를 구했으니까 이제 가우스 법칙을 적용해서 전속을 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구면 전체에 대해서 전속을 구할 것이기 때문에 인테그랄 폐곡면 S에 대해서 전기장의 색이 구했죠. 전기장의 색이 ER, 절대치 크기의 단위 벡터 R을 가지고 면적에 대해서 전속을 구해야 되니까 전체 면적에 대해서 내적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 값이 항상 일정한 값이 나오게 되는데 상수가 나오죠. 그 상수의 크기와 근원전화 Q 사이에는 엡실론 분의 1의 비례관계가 성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제부터는 수학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전기장의 색이 E가 일정하므로 적분 기호 밖으로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밖으로 벗어내고 남는 비적분 수식은 단위 벡터 R의 면적 벡터 Ds입니다. 그런데 단위 벡터 R과 어떤 미세 부분의 면적 벡터는 같은 방향으로 법선 방향이 되죠. 그래서 이 사이가 코사인 세타 값은 1이 됩니다. 세타 0이니까요. 따라서 R은 1이고 R은 1이기 때문에 생각할 필요 없고, 그러면 ds 면적만 다 더하면 되죠. 구면에 대한 면적을 더하면 뭐가 됩니까? 4파이 r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좌변의 계산식은 전기장 E의 크기 곱하기 구면 면적 4파이 r 제곱이 되는데, 이 상수죠. 이 값이 우변 근원전화 Q의 엡실론분의 1의 비례값과 같아. 이런 식이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앞에서 구한 식 전기장의 색이 곱하기 4파이 r 제곱은 엡실론 제로분의 Q다 하는 식에서 시작하겠습니다. 4파이 r 제곱을 이항하면 E는 4파이 r 제곱분의 1 엡실론 제로분의 Q가 됩니다. r 제곱을 뒤로 보내면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 r 제곱분의 Q가 되는데, 이것이 이 식이 가우스 법칙을 적용해서 구한 전기장의 세기가 되죠. 이 세기를 쿨롱 법칙으로 구한 전기장의 세기와 같으니까 쿨롱 법칙으로 구한 전기장의 세기는 K R 제곱분의 Q가 됩니다. 물론 R 제곱분의 KQ인데 K를 앞으로 뺀 것이죠. 이 두 개가 같기 때문에 두 값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R 제곱분의 Q와 R 제곱분의 Q가 같이 있죠. 그리고 나머지는 K와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이 남습니다. R 제곱분의 Q가 0이 아니므로 나눌 수가 있고, 약분했다 합시다. 약분해버리면 남는 것은 K 이꼴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이 됩니다. 이 식을 정리하면 K는 4파이 엡실론 분의 1인데, 이 K 쿨롱 상수의 값이 9 곱하기 10, 9.0 곱하기 10의 9승이라는 것은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엡실론 제로의 값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엡실론 제로를 이항하면 엡실론 제로는 이래 되죠. 엡실론 제로는 4파이 K분의 1이 됩니다. 그렇죠. 이 식을 계산하면 이 K 대신에 9.0 곱하기 10의 9승을 대입해서 계산하면 8.85 418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 되는 것이죠. 이 스케일이 마이너스 12승이라는 것 정도 감을 가지고 갑시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이런 관형을 구해서 엡실론 제로 진공의 유전율을 구하는 이유는 전자기 강의 뒤에 가면 우리가 전자기 파의 속도를 계산합니다. 그 속도를 계산할 때 엡실론 제로와 자기의 투자율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때 쓰기 위해서 미리 구해놨다 보면 됩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왔죠? 이번에는 일반 유전율을 살펴보겠습니다. 유전율의 영어 표현이 여기 나와 있죠. 허용한다는 뜻이죠. 퍼밋의 명사인 permittivity 이래 되는 겁니다. 무엇을 허용하느냐? 앞에 설명했습니다만 진공이 전기장을 공간에 근원 전하의 전기장을 공간에 유도 또는 허용하는
비율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러면 진공이 아니고 어떤 물질이 있을 때, 즉 매질이 있을 때는 그 유도하는 전기장의 세기가 달라지느냐? 달라지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이번에 여기서의 어떤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매질의 유전율을 구하는 것이죠. 매질이 거는 전하의 전기장을 공간에 유도하는 비율은 같은데 그 유도할 때 작용하는 방식이 허용이라기보다는 억제하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자,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전기장 E의 크기는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 R 제곱분의 Q가 됐죠. 이랬는데 여기서 엡실론 제로를 이항하겠습니다. 이항하면 이런 식이 나오죠. 엡실론 제로 전기장의 크기는 4파이 R 제곱분의 Q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이 식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데 분모가 4파이 R 제곱은 구면의 면적입니다. 그리고 분자는 Q죠. 이 식을 해석하면 단위 면적당 구면에서 단위 면적당 전하의 양이도, 달리 말하면 구면의 단위 면적에 배분되어 있는 전하의 양이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때 구면에 배분된 전하의 양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일정합니다. 즉 조건이 있죠. 일정한 입체각 일정한 파이로 한정하면 그 파이에 해당되는 단위 면적당 분포된 전하의 양은 일정하다. 달리 말하면 그림 전하 Q가 있을 그런 전하 Q가 있을 때 이 Q가 공간에 전기장을 뽑아내는데 이때 이 식은 표면에 있는 전하의 분포양입니다. 분포양 이쪽에는 전하 밀도를 할 수 있죠. 전하 밀도 단위 면적의 전하 밀도. 여기도 있고 또 여기도 있겠죠. 여기도 있는데 여기에 있는 전하 밀도나 여기에 있는 전하 면밀도나 그 크기가 항상 일정하다는 것이죠. 이 각이 입체가 주어지면 왜 그렇습니까? 가우스 법칙할 때 했듯이 이 면적의 거리가 늘어나면 거리가 늘어나서 줄어드는 것만큼 면적이 늘어남으로 상쇄되어서 값은 변하지 않죠. 값은 변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4파이 R 제곱분의 Q, 즉 단위 면적당 배분된 전하의 양, 즉 면에 있는 전하의 밀도는 항상 일정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일정한 값을 우리는 D라는 상수로 놓습니다. 상수로. 그리고 이 D의 값을 우리는 전기장이 아니고 전기 변이장이라고 씁니다. 이해가 됐죠? 변이라는 뜻은 이거 좀 씌우겠습니다. 변이라는 뜻은 영어로 하면 displacement입니다. displacement. 뒤에서 맥스웰 방식을 공부할 때 다시 변이가 나오죠. 이제 이 의미와 그다음에 좌변 엡실론 제로 E의 관계를 살펴보게 되면 전기장 Q가 전원전화 Q가 어떤 일정한 각 입체각 파이에 대해서 전기 변이장 D를 만들었는데 이 D에 대해서 전기장을 만들려면 이 순수한 전하의 분포죠. 순수한 전하의 분포가 거기에 대응하는 전기장을 만들려면 같은 양이 아니고 반드시 입실론 제로라는 숫자를 매개한 다음에 같아진다는 뜻이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D는 순수한 전하의 분포량, E는 이 전하의 분포에 대해서 전기력이 작용되는 크기. 그렇게 했을 때 그 같지 않고 그 앞에는 진공의 유전율이 매개해야 된다 하는 뜻이 됩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진공이 아니고 물질이 있다, 즉 매질이 있다 할 때는, 매질이 있으면 진공이는 이렇게 했는데 매질이 있을 때는 이 엡실론 제로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때 매질의 유전율은 우리가 0을 떼고 일반 엡실론을 씁니다. 그러면 매질의 유전율이 되는 거죠. 해당 매질마다. 그러면 매질이 바뀔 때마다 이 엡실론의 값도 바뀌겠죠. 그런 경우에 우리가 진공의 유전율과 물질의 유전율 사이의 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진공의 유전율에 대하여 물질의 유전율을 비값을 구하게 되면 그것이 엡실론 R로 씁니다. 엡실론 R로. 이때 엡실론 R을 우리는 비유전율이에요. 비유전율이라고 하는데, 이때 B는, 이 R은 렐러티브 이래 되죠. 렐러티브. 비교한다는 뜻인데, 레이쇼라는 이해를 해도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실험에서 나타난 거지만은 이 비유전율의 값이 항상 1보다 큽니다. 달리 말하면 진공 상태에서 중간에 매질을 넣게 되면 그 매질이 만들어내는 비유전율이 1보다 크다. 달리 말하면 이것이 진공보다 큰 거죠. 진공보다 크니까, 달리 말하면, 근데 D는 일정한 값입니다. D는 아까 상수죠. 일정한 값이기 때문에 등식이 성립하려면 엡실론이 커졌으면 전기장은 줄어들어야 되죠. 따라서 매질이 들어갔을 때 전기장의 세기는 진공에서의 전기장의 세기보다도 작다. 이래 됩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매질이 있을 때는 유전율이 가지는 기능이 전기장을 유도하는데 더 작게 유도한다. 즉 억제하는 방향으로 유도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잘 이해가 됐나요? 중요한 것은 전기 변위장의 세기가 일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정한 전기 변위장이 힘을 작용하는 전기장을 만들 때 매개하는 변수가 유전율이다. 그리고 이 유전율이 물질인 경우에는 진공보다는 더 커지고, 따라서 전기장의 세기는 그만큼 대응하여 작아진다 하는 성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식은 2항에서 푸는 거니까 특별한 의미는 없죠. 잘 이해됐나요? 이번에는 자연에서 발견한 세 번째 힘을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힘은 생활 속에서 발견한 어떤 검은 돌이 세부치를 끌어당기는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세부치를 우리는 자석이라고 그러고, 이 자석이 끌어당기는 힘을 우리는 자기력이라고 그러는데, 자기력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앞에서 했던 전기에 대한 강의를 요약해서 하였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자기를 강의하고 전자기파의 발생과 전자기파 전체에 대해서 살펴본 다음에 화학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하게 강의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